반갑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김현이라고 합니다. 하만박물관대학에 예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실제로 강의가 2시간이라고 해서 보통 저희들 뭐 논문 발표나 이렇게 학술회 발표할 때는 한 30분짜리인데 어제도 밤늦게까지 2시간짜리 이거 PPT 만든다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욕심을 내기는 했는데 최대한 한번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형톡이라는 것들은 워낙 전시실에 요즘에 마리산에서 좋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하만 선생님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거 딱 보면 뭔 줄 아시겠죠? 뭐처럼 보이세요? 낙타, 맞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오리. 이게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형태적으로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매모호한 형상들이 있기는 해요.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그냥 우스갯소리긴 한데 아이들에게 이걸 한번 보여주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맑은 상태에서 딱 그것만 보고 직관적으로 뭐 개, 고양이, 낙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더 낫지 않기는. 우리는 잡다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을 본떠서 만든다라는 것들은 그 인물이든 기물이든 동물이든 형태, 그 특징들을 잘 캐치해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워낙 가야 것만 많이 보셔가지고 저는 오늘 신라 가야 믹싱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혼란스럽게 하면서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딱 봤을 때는 어떤 게 떠오르세요? 돼지입니다. 왜 돼지일까요? 그죠? 돼지는 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는 좀 이상하지만 다리도 좀 이상하지만 저 코 때문에 이거는 돼지를 본떠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지금 이야기할 거와는 다르게 위에가 뚫려 있고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무언가를 꽂아 넣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저거 자체도 크기가 좀 저희 주먹만하게 작은 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형상을 본떠서 만든 상형토기가 왜 무덤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상형토기가 주로는 이제 무덤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전시관의 뒤편에 마리산 고분근이 있잖아요. 고분이라고 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살아생전의 집이라는 게 있고 죽은 사람의 집이 저희들은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계세사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것들을 죽어서도 가져가거라 이런 어떤 관념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덤 속에는 다양한 부장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이 무덤의 그 주인공, 피장장, 죽은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관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개별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집단들, 또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까지도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1차적인 게 사실은 톡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은 톡이 유명한 그 이제 굽다리 접시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절대 연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문헌에라든지 이 토기에 연호가 적혀져 있는 없는 한에는 이 토기가 236년도 거, 430년도 거를 알 수가 없어요. 몇 개 특징적인 걸 가지고 저희들이 상대 편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빠르고 이거보다는 이게 빠르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줄을 세울 수 있는 것들로 편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기들을 공부를 하면 이 집단에서는 유명하잖아요. 하만은 아라가야, 불꽃무늬, 하연문, 투창 딱 그 특징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 제작, 분포 그리고 공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공부를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방 범위들을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토기를 기본으로 했을 때에 그 다음 이제 저희들이 들어갈 게 상형토기가 있는데 상형토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굽다리 접시와 항아리들을 저희들이 이제 상례 편열을 해요. 여기에는 일상생활에 썼던 것도 있을 것이고 특정한 목적을 때문에
그리고 뭐 의뢰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토기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무덤에 들어가는 모든 부장품들은 그 피장자를 위한 것들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든지 거기에 속성이나 패턴들을 해서 줄을 세우고요. 그리고 생산, 분배, 유통, 경로 다양한 스타일들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거를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나는 유통, 경로, 생산과 분배해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앞에 것만 시공간적으로 딱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그 연구자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오늘 주 목적인 상형토기를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형상을 본떠 만든 그리고 속이 빈 안에 비어 있어요. 그리고 또는 주구 이렇게 기다란 주둥이 같은 주전자 같은 주둥이가 달려있거나 물을 들어먹거나 따라낼 수 있는 주출구나 주입구가 있는 그릇 한자로 하면 용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대부분의 정의인 거지 100% 여기에 전부 다 맞는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동물과 기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동물은 새, 말, 사슴, 소, 낙타 여러 가지 이제 상스러운 동물도 있고 말과 사람이 탄 말 탄 사람 기말물 그리고 이제 금령초에서 나온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말 도용이라든지 기물은 지, 배, 신발, 수레, 등잔, 뿔잔 이렇게 정도로 종류별로 형상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형토기를 제가 정의를 할 때 주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 꼬다리 같은 거예요. 대롱 같은 거. 여기 등잔처럼 생긴 거는 여기에다가 액체 같은 거를 붓고 몸통이 빈 거기에 액체가 들어가고 이런 주구, 주입구를 통해서 따라낸다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상형토기 연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주 금룡총이 일제감정기 1924년도에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되면서 저기 금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초로 기말모양 토기하고 주형 토기, 배 모양 토기들이 발굴이 되었죠. 근데 일제 시대에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면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발굴을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뭐 1년, 2년씩 한 무덤을 파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는 120호 같은 것도 2, 3년씩 계속 발굴을 유물 수습하는 데만 1년 이상씩 걸리는 그만큼 세밀하게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일제시대다 보니까는 대부분 짧은 거, 특히 이제 경주 금령초 정도는 한 달 정도,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초단기간, 한 달 정도 발굴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24년도에 발굴을 하고 한 7, 8년 후에 31년도, 32년도에 금령총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70년대에 이제 계속 발굴이 시작됩니다.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주가 이제 관광 이런 도시로 하면서 계속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발굴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무덤을 파는 데에 황남대총 큰 거를 파고 싶은데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발굴에 대한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천마총을 시범종으로 파게 됩니다. 천마총을 파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잠시 템포를 늦추어서 황남대총을 파게 되거든요. 그걸 팔 때도 사실은 좀 저희들이 미숙했던 시절이라 이 금령초 보고서를 보고 거기에서 얻은 무덤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한 다음에 이제 진행했다라는 데 굉장히 의의가 있는 유적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감정기 때 발굴 조사를 하고 최근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경주박물관은 금관총, 서봉총, 금룡총 일제강점기 때 발굴되었던 고총무덤 지금 3기를 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제강점기 발굴 조사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금룡총을 발굴을 했더니 일제강점기 때 발굴되었던 어떤 그 당시의 정보나 그 결과에 또 다른 그 당시에는 워낙 이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열악했던 시절이라 현 시점에서 다시 재발굴을 했더니 일제강점기 때 발굴되었던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정보라든지 새로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형 토기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소략한 편이에요. 여기서 이게 계속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작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앞에 말했던 속성을 분석하거나 패턴을 분석하거나 이게 어디서 생산돼서 분배가 되고 뭐 어떻게 했는지에 일반 굽다리 접시나 항아리에 비할 수가 없는 정말 희소가치성을 가지는 유물이라 연구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가 자료가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61년대부터 저희 그 선학들이 이형 토기라고 해서 동물형 이런 토기들을 계속 조금씩 소개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발굴 조사를 하니까 그래도 어디서 상형 토기들이 한 점, 두 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연구 성과들이 쌓여져 가고 특히나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는 집 모양 하나라든지 배 모양 하나의 형태의 집중적인 연구 성과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기중품이 있는데 전김해 출토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마인물형 토기가 있는데 그것만을 분석한 학술대회도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19년도에 마리상 고분군에서 이 상형토기 여러 종류들이 한꺼번에 한 무덤에서 나오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연구 성과도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큰 흐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 3세기 무렵에 목간이라든지 목각 단계의 무덤에서는 주로 새 모양, 아까 보셨던 그런 오리 모양 토기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4세기 후반이나 이제 5세기 전반대에 가면 김해 부산 지역에서도 확인될 뿐만이 아니라 마리산 고분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형상을 본떠 만든 토기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6세기 후반대 되면 신라나 가야 지역에서는 상형 토기가 자취를 사실은 감춥니다. 아예 감추지는 않지만 이 정성기 때 보여지는 형상을 본떠서 조형미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런 사형 토기들은 6세기 후반 이후로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형 토기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이는 저거를 많이 합니다. 새처럼 헐헐 영혼을 가지고 가라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형 토기는 영혼을 저승으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일 것이다. 새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수레도 그렇고 집은 운송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처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관념적인 패턴에서 저희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제 홍보식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이런 어떤 영혼의 전달자, 매개체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그런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라 약간 희생, 공헌을 하는 물건의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연구 성과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동이나 운송, 매개, 영혼, 거주, 공헌 이러한 이제 약간 관념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상형 토기 매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토기가 김해 망덕리에서 무덤에서 나오는 토기인데요. 잘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오리 주둥이에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탱 해서 이렇게 엎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새가 우리의 영혼을 머리에 싣고 저기 죽음의 세계로 안내하는 우리가 마치 지금 연구 성과 이렇게 했던 것들이 딱 걸맞게 이 유물이 나온 거예요. 맞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관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괄적으로 이게 흐르는 방향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고학을 연구하지만은 민족지라든지 민속가치 이런 것들도 비교 자료로서도 같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흐르는 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딱 캐치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 토기만 유일해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먼저 쳐버렸네요. 왜 쳤을까요? 왜 쳤을까요? 자, 부리가 있고 콧구멍이 있고 저거 뭘까요? 눈인데요. 눈이 새가 4개예요. 다른 지금도 보여드리겠지만 모든 조형토기나 이렇게 동물들은 다 눈이 2개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만 유일하게 망덩이에서 나온 게 눈이 4개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머리에 사람을 본떠서 만든 것들을 얹어 놓게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저 눈도 실수일까? 실수면 사실은 살살살살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대로 4개를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눈 4개라는 게 저희들 알고 있잖아요. 광상시라고 해서 이런 탈에 눈이 4개 있는 이게 벽사의 개념이 있거든요. 나쁜 기운을 몰아내주는. 이렇게 정조대왕의 국장도감 의궤에도 보면 그런 의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그 사람이 한 손에는 창,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눈이 4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과는 저희들이 연결시켜 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부터 등장하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오리 모양 톡이라고 해서 앞형톡을 해요. 오리의 주둥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통갈에서는 어떤 분들은 조형토기, 그냥 새 모양 토기로 일괄하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출토를 해요. 여러 가지 상형 토기들이, 오리 모양 토기들이 보통은 한 마리, 많아야 2마리. 저기 덕천리에서는 유일하게 한 무덤에서 3마리까지 나와요. 울산 중산리 D15-5 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봤던 겁니다. 처음에 팠는데 이렇게 뭐 외포같이 이렇게 벼슬 같은 것들이 보여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뛰어가서 선생님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했더니 오리 모양 토기가 나와서 그날 저녁에는 선생님이 술을 사줬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쌍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게 다양한 이 스타일의 이 시기에 조형토기, 앞형토기라고 하는데요. 왜 앞형토기라고 지칭하지 않는 이유들은 아무래도 요 밑에 있는 요 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에는 저희들이 주둥이 때문에 오리 모양 톡이라고 하는데 근데 오리 모양 톡이라기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뭐가 이상할까? 그쵸? 이거 벼슬이 있는 거예요. 오리는 벼슬이 없거든요. 물론 개 중에 약간 깃털이 저도 막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서 그런 특이한 오리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렇게까지는 없다 이거죠.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저런 오리가 있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적극적인 증거는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렇게 벼슬하고 표현이 된 앞형토기가 있는 반면에 밑에 벼슬이 조금 더 소략화된 몸통이 둥둥하고 좀 더 조형미가 떨어지는 스타일의 토기들도 있고 경주에서는 같이 이 덕천리에서 요 모양 토기 뭐처럼 보이세요? 네? 매, 독수리, 뭐 올빼미, 부엉이 이런 계열로 저희들이 표현하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리가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올빼미과나 부엉이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일부러 저렇게 머리가 없는 토기들도 나옵니다. 아니 그냥 저렇게 뭐 잘못해가지고 나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면밀하게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거는 일부러 새 머리를 파손해서 어딘가 하고 몸통하고 다리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회귀습속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형토기들이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경질화되면서 조형미는 좀 많이 떨어져요. 굽다리가 달린 것에서 4발까지 달려있는 이렇게 말이 사는 기장이나 하만에서도 보여지고 있죠. 특히 기장 대라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엉덩이를 보면 여기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위에 액체를 넣고 만일에 따른다면 저기 엉덩이 쪽으로 액체를 따라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 진짜 저희들이 할 때는 또 막 여기저기 막 자료를 보거든요. 영남 지역에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조형미가 있는 누가 봐도 새, 올빼미, 오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상형 토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저 호남 지역, 영산강 유역에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형상을 본뜬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토기, 새 모양 토기들은 정말 과감한 생략으로 처음에 봤을 땐 저는 이게 새 모양 토기라고 몰랐어요. 광주에 근무하면서 거기도 개편을 전시하면서 이렇게 정말 과감하게 생략된 단순화된 이런 새 모양 토기들은 주로 호남 지역, 영산강 유역에서 유행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 지역의 이 사람들은 낙동강 유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형미를 따졌고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생략과 가감한 어떤 심플적인 추상화적인 것들을 선호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형투기를 공부를 하다 보니 동물 의뢰까지 같이 저는 겸해서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어떤 대체적인 성향으로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실제로 말을 희생해서 내 무덤에 넣을 수가 없다라면 말 미니어처라든지 심지어 토기 표면에 있는 말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대체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라 의례를 공부하시는 김동수 선생님께서도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제가 막 적어봤어요. 그냥 본떠 만드는데 모방한 것과 그냥 표현한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무언가 기능을 잇는데 형태를 고려해서 만든 건지 어떤 것들을 선별적으로 정해서 만들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형태는 내가 말을 만들지 사슴을 만들지 소를 만들지는 내가 정할까? 아니면 이거를 발주하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발주하는 사람이 사슴 만들어줘? 소 만들어줘? 말 만들어줘? 말탄 사람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특별하게 주문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단지 예술적인 작품일까? 이거는 사슴 모양 토기를 보면서 생각했던 와 저건 진짜 작품이다. 왜냐하면 뒤돌아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기 사슴만 뒤돌아보고 있는 그 찰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건 완전 예술작품이다. 의뢰에 사용된 주전자로서 실제 기능을 정말 가지고 있을까? 액체를 부어서 나라내는 그리고 집, 배 이런 것들이 영혼을 나르는 역할, 쉬는 공간 다른 어떤 것들은 신성한 의미 것들을 어떻게 선택했을까? 그리고 희생되는 동물의 대체성 그리고 문양들 제일 마지막에 저게 제일 중요했어요. 이만큼 만들 수 있는데 저 정도의 관념을 통상적으로 다 누리는 이 집단 내에서 누구는 상형토기를 만들어서 넣는 이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딱 두 군데밖에 없거나 하나밖에 없는 정말 희소 가치성을 가지는 거죠. 왜 그럴까? 라는 것들이 의문투성이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는 것들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형토기들은 이제 무덤에서 많이 나오는데 무덤도 여러 가지 그 공간들이 있다 보니 주각의 머릿맡에 있는 부장, 궤, 상자 그리고 부각 그리고 가장자리에 있는 호석이나 주구 무덤뿐만이 아니라 그냥 구덩이에서도 나와요. 의뢰 그런 것들로 그리고 저습지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완형이 있지만 획이라고 해서 아까 목만 없는 이런 스타일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제2, 의뢰 이러한 행위의 결과물로서 저희들이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할 것들을 먼저 그 금령총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제가 한 유적에서 하나의 무덤에서만 주로 상형토기가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 종류 정도, 많아봐야 두 종류 있을까 말까. 그런데 이 경주의 금룡총의 이 무덤에서는 기마인무령, 주인상, 시종상 세트, 배모양 토기 세트, 등잔 모양 토기 세트, 마지막 호석에서 저렇게 큰 말도용,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자료인 말도용이 나옵니다. 제가 금룡총 그 도록의 칼럼을 써달라고 해서 한참 고민했는데 쓸 말이 앞에서 했던 말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제가 내놓아야 되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림을 이렇게 PPT에 모아놓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경주 금룡총하고 저번에 제가 잠시 들여다봤던 함안 마리산이 그 계층에서 최상위의 위계급에 해당하는 중요한 위세품들, 이제 중요 금동간, 금간, 허리띠, 여러 가지 이제 마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세트화돼서 이 무덤에 이렇게 상형토기들이 거의 4종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두 개를 한번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면 이렇게 위에가 주인상으로서 오른쪽 왼쪽, 시종상 오른쪽 왼쪽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마인무령 토기가 너무나 조형적으로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냥 나오자마자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국보로서 지정문화재로 토기로서 지정이 되었고요. 살펴보면 여기까지에 대한 어떤 개념들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로 칼럼을 쓰면서 이제 마리산하고 조금씩 들여다봤더니 좀 다른 면들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인 해석을 좀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 모양 토기인데 기마인물형 토기랑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같은 무덤에서 나왔는데 이 상형 토기가 좀 마리산하고는 또 약간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금룡총 무덤에서 나오는 상형 토기 이렇게 한 세트 세 세트와 좀 더 장식적인 면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좀 확장해서 본다면 요 3점 정도까지가 금룡총에서 나오는 화려한 토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2018년부터 20년까지 금룡총 재발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발굴 조사를 하면서 매장 주체부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호석, 둘레돌이라고 하죠. 무덤의 영역을 표시하는 둘레돌이 있는데요. 그 둘레돌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보는데 이미 우리는 앞에 금관총하고 서봉총을 발굴을 해서 호석 제사, 대형 항아리에 대한 제사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조심하게 저희들이 조사에 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더 좋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로대오 큰 항아리를 중심으로 말도용과 부뚜막 토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보통 저희들이 상형 토기라 했을 때 부뚜막 토기를 빼놓고 하는데 사실은 부뚜막도 부뚜막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부뚜막 토기까지 제가 포함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면에 무덤을 반으로 케이크 자르듯이 잘랐다라고 치고 보면 기마인물형 토기는 저기 무덤 주인공이 들어가는 있다면 그 머리맡에 있는 부장계에서 기마인물형 토기라든지 주형 토기, 등잔 토기들이 나와요. 그렇게 제사를 막 지내고 무덤을 쌓아요. 맨 마지막 제사 이 호석에 큰 항아리를 두면서 마지막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말도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기마인물형 토기는 높이 26.8cm입니다.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말도용은 그거의 배가 되는 거예요. 53.4. 이거를 발굴했던 담당자는 그날 완전 난리였대요. 최초로 이걸 나오니까. 나중에 했더니 저희들은 이제 사실 이 정도의 어떤 형상을 본떠 만든 거는 일본의 한의아 계열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우와, 드디어 우리도 나왔다가 된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요거 한 점밖에 없는데 이게 가지는 또 다른 의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크죠? 다리도 길어요. 그리고 얼굴 생김새도 이 기마인물형 토기의 말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편인데 이렇게 상반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다리 부분만 나오고 여기 뒷부분에 엉덩이 부분 요 편 하나만 찾았어요. 와, 이것도 같이 큰 항아리들도 사실은 회기에 의해서 파손되어서 이렇게 의뢰를 하는 형상들이 저희들이 보여지는데 이 말도형 역시도 회기가 된 결과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막 그랬죠. 저 뒷다리 어디 갔지? 뒷다리는 어디 갔을까? 라고 했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뭔가 득하게 되면 주변을 샅샅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아직 그 뒷부분에 대한 편들은 더 이상 저희들이 찾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마인물형 토기의 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말이 정말 각지게 혼 능성이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쫙 찢어진 눈, 그리고 이렇게 말총이라고 해서 머리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 그리고 천마도에도 보면 언젠가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게 있으니까 상상 속에 나온 유니콘 같은 그런 기린이라고 막 이야기하셨던 게 있는데 여러 가지 형상에서는 이게 말머리 요 앞에 거를 묶어서 이렇게 총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장식의 하나로서 저희들이 여기고 있고요. 과장된 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혀, 별 필요도 없는 말의 혀까지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세하게 다시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다리를 보니까 이렇게 막 비틀려져 있어요. 구할 때 뒤틀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뒤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의 하나의 물건으로 사용했다는 말인 거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땐 그겁니다.
제가 발주를 말 도형을 이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줘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가마에서 구웠는데 약간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가요. 사실은 여러 가지 항아리들 중에서도 전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찌그러진 것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를 보면 말턱 밑에 이렇게 점토 받침대가 이렇게 받쳐두고 있어요. 이걸 왜 받쳤을까요? 자, 옆에 보면 그 기마인물용 시종상에 팔꿈치 밑에도 이렇게 점토 받침대를 이렇게 고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상을, 제가 앞에 힌트를 드렸는데. 네? 네? 구울 때 네. 고정을 시키는. 맞습니다. 열심히 들으셨군요. 맞습니다. 말머리가 이게 크잖아요. 구울 때 저 다리는 어떻게 못했나 봐요. 어떻게 못했기 때문에 비틀어졌지만 말머리가 굽다가 툭 떨어질까봐 이렇게 받쳐두는 점토 받침대가 있고요. 이 시종상에도 보면 방울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굽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점토 받침대들이 있고 이 말 목 안쪽에는 또 구멍이 나 있어요. 그거 역시 비슷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굽다리 접시나 이런 것들 할 때 투창, 하얀무 투창이라든지 있잖아요. 그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쁘라고도 한 게 미적인 어떤 것들도 있지만은 토기가 구워질 때 공기가 왔다 갔다 잘하면서 이 굽다리가 비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환기장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말 목에도 구멍을 뚫어서 그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았을까. 저기까지는 배려했는데 차마 저 다리까지는 어떻게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리 모양 토기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와, 예전에는 왜 이 오리 목 아래를 들여다볼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포장을 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저희들 포장할 때는 유물이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단단한지 그걸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이 포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 목 밑에 이렇게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길쭉하게 그냥 해서 구멍이 아니라 의도적인 구멍. 아, 이건 뭘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통 닭이나 오리, 새를 잡을 때 목에 피를 빼서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형상을 본떠 만든 토기이지만 그런 행위를 가했던 것이 아닐까. 아니야, 목이 이렇게 좁아 뒤틀어지지 않게 해서 또 같이 구멍을 뚫었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두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도용이 나왔다라는 근처에 이게 부뚜막 토기가 엎어진 채로 두 점이 나왔습니다. 특이하게 이렇게 주부가 달려있는 토기가 나왔고요. 주변에 또 같이 세트화되어 있는 이렇게 연질 항아리 한 점이 같이 나와져 있는데요. 이 부뚜막 토기가 가지는 의미는 또 남다릅니다. 크게는 부뚜막 조왕신이라고 하죠. 일본의 토기에도 보면 부뚜막 조자 써서 조신 이렇게 명문이 적혀져 있어서 부뚜막 신앙에 대한 것들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사실 중국에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제2용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불탄 흔적이나 사용은 없다. 실제로 사용한 건 아니다. 형상을 본뜨려서 뭔가 의미를 담아서 의뢰에 사용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룡총에서는 토령이 나옵니다. 사진에는 아니지만 전체 저희들이 보고서셨잖아요. 총 12점이 곳곳에서 호속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에 여기 안에 저렇게 흙구슬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방울이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또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까 기마이무령 토기의 시종상이 방울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것과 좀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기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부수어가지고 일부를 여기에 두는 것만이 아니라 안에 그 피장자를 매납할 때 쓰는 이 장경호가 일제강점기 때 이게 발굴이 됐어요. 1924년도에. 근데 2000년도에 저희들이 재발굴하면서 이 편을 찾았어요. 몰랐죠?
근데 이제 저희들 막 토기들을 복원을 하거든요. 부서진 것들은 이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막 복원을 하는데 저희 연구원 한 분이 이게 뭔가 어디서 또 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촉이 있어요. 어딘가 붙을 것 같은 예리한 촉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얼른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일제강점기 무덤 안에서 나온 건데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거는 요 호속 바깥에서 나온 건데 근데 이 친구는 안 거죠. 자기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따로 떨어진 곳에서도 나오는 편들이 붙는다라는 걸 회귀의 습속 중에 하나는 공간을 달리해서 묻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봤더니 여기에 딱 들어맞게 된 거죠. 이 금룡송에서도 회귀라는 것들이 피장자의 무덤 안 그리고 호석 바깥 이렇게 차별화돼서도 역시 나오고 있구나라는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희소한 이제 상형토기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낙타였죠. 누군가가 이게 나오자마자 저한테 이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선생님, 이게 뭘로 보입니까? 이거? 그냥 그래요? 얼굴은 낙타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창원 현동 목각 교랑구덩이에서. 진짜? 하면서 진짜 맞아? 지표 수습 이런 거 아니야? 아니요, 실제로 층위에 저희 확인된 구덩이에서 발굴을 해서 발굴품이 맞대요. 그렇다면 이제 최초구나. 낙타가 있구나. 그래서 뭐 우리도 나중에는 오기도 했지만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또 막 찾죠. 문헌부터 찾기 시작을 합니다. 시기는 좀 떨어집니다만은 이 시기가 한 5세기대에 해당하는 토기라면 조금 시기는 떨어지지만 일본 서기에도 게헤 초하루의 백제 법왕이 일본 스이코 천황에게 낙타 한 필과 나귀 한 필과 양 2마리 그리고 흰 꿩 한 마리를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657년에도 사이메이 천황 때 낙타 한 마리, 당나귀 2마리를 백제로부터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중국 사료나 이런 걸 찾아봤을 때도 낙타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백제뿐만이 아니라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전쟁에서 이기고 낙타와 포로 2명을 일본에 보내서 영향력을 과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창원 현동에 살았던 가야시대 사람들 낙타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기 사막에서는 사는 낙타가 우리 한반도에 그리고 이게 일본에 넘어갔어. 그렇다면 어떤 뭔가 경로가 있을 거고 운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수단들도 뭐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하게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좀 애매모호한 것들도 있어요. 울진 덕천리에서 나오는 저 토기들은 이게 앞에 봤을 때는 이게 뿔처럼 보이고 약간 부리가 옆에서 볼 때는 꼭 새부리처럼 생기기도 해서 처음에 앞에서 봤을 때는 손대? 했는데 또 이렇게 보면 손은 아닌데? 생강? 이런 식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한 사실 형상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소가 지금까지는 제가 저걸 봤을 때는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 초에 또 사진을 하나 또 카톡이 날라왔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봤더니 어머나 이건 소네? 하면서 와 어디서 나왔어? 했더니 함안도왕이 함안고등학교 개축부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와 하면서 또 얼른 달려가서 봤죠. 역시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은 가야 계열의 상형 토기 표면에는 이렇게 문양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코 일치하고 눈, 코, 입, 뿔 한쪽은 날라갔지만은 확실히 소의 형상을 하고 조금 더 신기한 거는 이렇게 등에 뿔잔이 달려 있는 것으로 좋은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습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말무령에서 보면 얼마 안 돼요. 금룡총, 덕천리로, 청관사지, 월성해자, 임당 저습지 이렇게 나오는데 속이 비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주입구, 주출구가 있는데 100%다 맞진 않아요. 안이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비말을 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발은 없어서 긴가민가 하는 것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속은 비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 경산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 조악한 상태의 기마이무령 토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경주 청관사지 아시나요? 어떻게 아세요? 그 이야기가 있죠. 그죠, 맞죠. 그 유명한 청관사지입니다. 김유신과 말목을 탁 했던 그건데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제의와 관련된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기마이무령 토기에 주목을 한 거죠. 저는 운물을 찾다가 보니 원래는 또 운물 의뢰를 하고 있어서 운물을 찾다 보니 청관사지에서 있어서 보고서를 뒤져봤더니 탁 이게 있었다. 우와 제수 하면서 찾았는데 일단은 여기도 주출구처럼 뭐가 하나 달려 있고요. 여기는 주입구가 여기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말목 옆에 달려 있어요. 구멍은 뚫려져 있죠. 근데 여기는 막혔어요. 사람의 상반신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표 수습이 된 거여서 정확한 어떤 지점을 가지고 있어서 고고학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어떠한 무덤, 특정한 유구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지표에서 저희들이 수습했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는 조금 특정한 위치가 없어서 약간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이 발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보고서를 읽어봤더니 등자를 아까 기마인무령 토기도 뭔가 등자 발걸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 등자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 등자 모양이 지금 도면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냥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되어서 지금 전시실에 하만박물관 전시실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신발처럼 앞에 주머니처럼 생겨 있는 호등이라고 하는 등자를 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유적에서도 호등 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물을 만들었던 사람은 그 등자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와서 이제 기마인무령 아까 등자를 제가 청관사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탁탁 떼가지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주인상이고 시종상이고 여기 청관사지고 여기가 덕천일 거예요. 여기 김의 거고. 근데 주인상은 이렇게 동그라미 고리처럼 된 등자를 차고 있어요. 근데 시종은 등자가 없어요. 자, 청관사지 거는 아까 호등이라고 하는 이거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나온 등자를 발걸이를 하고 있고요. 근데 덕천은 이것과 비견되지만 금영촌과 덕천이는 한 9km,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물론 시기는 이게 좀 빨라요. 근데 이 시기에는 이렇게 말 탄 사람이 등자가 없어요. 칼도 차고 같이 칼도 차고 여기는 화살통까지 메고 했는데 이 사람은 등자는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의 거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게 나가가지고 등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발 부분은 조금 파손된 상태예요. 이게 신분에 따라서 어떤 그런 역할에 따라서 등자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 기마인무령 토기에서도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삼국시대 신라나 가야에는 문헌의 기록이 너무 소략해요. 그림도 안 남아있어요. 신라시대 때 그림이라 해봐야 천마도 정도? 근데 저희들도 저 천마도 지금까지 실물로 3번 정도밖에 못 봤어요. 워낙 그 온습도나 빛에 민감한 거에서 특수수장 저희 장치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귀한 천마도 외에 그 당시의 거를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상향토기예요. 그 당시에 말은 어땠을까? 근데 보면 말다리가 조금 다들 짜리몽땅해요. 근데 이 말도형만 좀 길어요. 그 당시에 말은 그러면 짜리몽땅한 다리가 짧은 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만 추정하기에 좀 하니까 이 동물뼈를 전공하시는 연구소의 선생님이 김화석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월성에서 출토된 말뼈를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말뼈 이거를 하면 그 사람의 신장을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공식이 있대요. 그래서 이 다리뼈를 했더니 그 말의 그 높이가 적어도 120에서 한 136 되는. 그래서 실제 보면 이건 제주마 같은 약간 조랑말 계열의 그 당시에는 말이었을 거다, 말의 형태였을 거다. 지금쯤 보여지는 막 다리가 늘씬한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말의 형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과 몽골에서 보이는 말 뼈를 가지고 체구를 비교를 했더니
이게 몽골 말들이 이 정도면 월성에서 보이는 신라말은 이 정도, 그리고 김해 대성동에서 나오는 말뼈를 가지고 했더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그리고 고구려에서 보이는 연천 호루구루에서 나오는 말은 조금 더 큰 체격의 말이 있었을 거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영 토기는 조금 쉬었다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